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보면서 이게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제는 수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월 초에는 용인에 가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일산에서도 노후 계획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재건축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게 경기도가 사실 생각해보면 경기도 남부 도시를 이렇게 도시고, 이제 신도시, 1기 신도시 이렇게 도시는 건데, 이곳들이 다 4월 총선에서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들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그런 데 가서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특히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면서는 622조 원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가 투자하는 거 아니죠. 이제 기업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할 건데, 그러면서 일자리 3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월급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2천만 명쯤 되거든요. 350만 개는 해도 너무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부풀려도 적당히 부풀려야죠. 이런 숫자를 저도 경제평론가라서 추측하고 추정하고 만드는 일 많이 해봤는데요. 또 양심이 있으면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 공장 혹시 가보셨어요? 반도체 공장 가보면은 그 드넓은 공장에 노동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자동화돼서 로봇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좀 걸러서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정치학 이론이 사실 있습니다. 영원한 선거전이라는 이론이에요. 영구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permanent campaign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 국가 전체를 놓고 필요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차기 대선이나 또는 의회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선거구에 가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예산도 거기에 퍼붓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도 영원히 선거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제 영원한 선거전, 영구 캠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었는데요. 사실 지적 많이 받았어요. 당선되자마자 재선위원회 만들고 선심성 공약 막 내놓고, 우리 현직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서 페이스북, 구글에 광고했던 광고 예산이 실제 선거전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썼던 광고 예산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미국 정치학자들이 이미 20년 전에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선거전이 결과적으로는 적대적 정치를 강화할 거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의 정책을 남발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떠올려 보셔도, 전통시장 가서 명절에 가서 상인들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그거 정치쇼다 그러면서 거부감 갖고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영구 캠페인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에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영구 캠페인은 언론이 적대적인 구도를 흥미 위주로 계속 보도하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이나 또는 감언이설에 후원금 내는 그 후원자들이 이걸 또 강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달콤한 얘기에 슬쩍 속아 넘어가서 표를 찍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거기에 클릭을 하거나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모두, 유권자들도 사실 이런 영구 캠페인을 방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 선언을 한 북한 김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 선언을 한 건지, 진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건지, 일어난다는 분석이 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승원 평론가가 끝내주는 세계에서 자세하게 좀 분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또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뿌리가 어디 있는지 최승병 박사님이 나오셔서 워커노믹스에서 해설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끝내주는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김여정의 편지 말폭탄 그 이야기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김정은이 전쟁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 의견으로 많이 보도가 사실 됐는데요. 네네. 북한이 전쟁을 실제로 결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전쟁을 선언했다라는 건 이제 좀 과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선언인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을 하겠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는 수년째 들었고, 실제 사회주의 그 헌법에,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핵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그 뭐 전문가 두 분이 이 38 그 놀스에 기고한 글을 좀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 원문이 나오네요. 김정은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이 두 분의 저자들이 썼어요.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입니다. 그 두 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문가를 자처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지만 북한의 그 어떤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고 수십 년간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수십 년간 핵 전문가, 이제 해커 박사는 핵 전문가죠. 핵 전문가이고, 칼린 같은 경우는 CIA에서 수십 년간 이제 동북아 쪽에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핵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단으로 들어갔던 분이세요. 로버트 칼린이요? 네, 로버트 칼린이. 그리고 해커 박사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에 왔었죠. 그리고 핵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금 뭐 읽고 있는 책인데 그 해커 박사의 책 안에 칼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UN 대표부, 북한의 UN 대표부 모 인사가 칼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칼린은 우리의 성명을 행간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자간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자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왜 우리도 북한 성명서 보면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해석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칼린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인정하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썼나 하고서는 이제 저자를 제일 먼저 봤죠. 네. 그랬더니 칼린하고 해커 박사가 써서 제가 이제 원문을 이제 읽었죠. 그런데 이게 전 국내 언론에서 약간 또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제목 장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크게 써가지고 막 클릭질 유도하는 그런 그랬죠. 기사도 많죠. 그 실제 얼마 전에도 뭐 그 10대 일간지의 뭐 언론에서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언론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본인들이 유리한 단어만 거두절미하고 제목으로 삼고 내용은 또 다른.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정확하게 썼습니까? 정확하게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번역을 했었고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이 칼린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허풍이었다, 그리고 약간 겁주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그것을 옵션으로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쟁 옵션을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근거가 있나요? 일단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1950년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일성 아직 살아 있을 때니까요. 김일성이 한참 이제 활동하고 있었을 때죠. 50년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의 그 상황과 김일성이 있었던 195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한다, 이렇게 워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이벤트였고 60시간 기차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본인으로 이어지는 그 3대에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동안 해서 이번에 이제 완성되는 그런 딜을 하러 하노이까지 갔을 텐데 그때 노딜로 끝나서 굉장히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2019년 하노이가 가장 결정적인, 결국은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돌리게 된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필자들의 지금 그 로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있었고 또 지난해는 또 하마스까지 여러 가지 지금 뭐 홍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동 훈련을 한다던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또 이제 윤석열, 바이든 뭐 이제 지금 기시다. 그래서 한미일이 굉장히 결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분석인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해서 그 기사 읽고 제가 이건 좀
무서운데?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한두 분 제가 여쭤봤는데 네. 그분들도 같은 기사를 읽고 조금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네. 물론 이제 한 측에서는 이건 너무 깊은 우려다. 왜냐하면 뻔히 지금 한미일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정확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봤을 때 그렇게 도발 위험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이제 탈북자 출신이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군요. 아니, 지난주에 반농담처럼 네.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 김여정이 남매가 너무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연초에 네. 그런 편지가 나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저는 그렇죠. 네.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 지금은 그게 전략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를 할 때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외교적 옵션만 추진한다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때 그 싱가포르 회담 2018년에 있었고 또 19년 하노이까지 해서 어쨌든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네. 좀 어쨌든 희망적인 사고를 북한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바뀌었고 여러 가지.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선제 타격까지 언급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네.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이제 옵션은 정말 좁아지는 건가? 그래서 군사력을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칼린이나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와중에 또 김정은이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서 남한을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 말에 전원회의라는 걸 열었죠.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를 엽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정하는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열리는데 2018년까지인가 신년사를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해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 굉장히 은둔형이다 그래서 김정일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매년 신년 육성을 하고 뭐 양복을 입고 나오고 이래서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했어요. 근데 그 신년사가 전원회의로 이제 대체된 게 바로 19년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육성이 그때부터 잘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원회의의 내용, 그 결론을 이제 신년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지난해 결정하고 어제 열린 최고인민 그 회의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걸 하는 어떤 절차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어떤 핵심과 에센스를 김여정의 신년 메시지 그 이천자라는 그 글자 안에 그 본인들의 속내를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전원회의에서 이미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2월에 적대적인 교정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와 나라가 관계가 아니라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게 기본 합의서 기본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 국가 대 국가고 우리는 교정국이고 절대적으로 통일할 수 없는 적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김정은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죠. 그 전까지는 적국으로 규정은 안 돼 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국을 그러니까 표현상에서는 뭐 더한 표현도 많이 나왔지만 이 헌법상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었고 그 이번에 이제 이런 겁니다. 북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자주 뭐 민족대단결 평화 이런 것들은 기본 합의서, 그러니까 91년에 합의했던 기본 합의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과는 이제 특수하고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이제 평화통일에 매진하자 이런 정신이었는데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삭제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말폭탄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우리는 명시해서 이게 우리 국가 정책이라는 걸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이제 해커 박사나 칼린 연구원이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하고는 뭐 적대적으로 돌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또 계속 대화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전에 하던 걸 보면 그 북미 관계 개선도 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텐데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100%는 없죠. 항상 네. 99.9만 있고 뭐 절대라는 거는 없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확실하게 그 지난해 전원회의와 이번에 최고인문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정했고 하지만 역시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우리는 이제 11월 대선 네, 그 미국의 대선을 네.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대선에 재선이 된다면 북한도 어쨌든 그쪽도 사람들인데 네. 약간의 기대는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노이 때 워낙 처참하게 그 회담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노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북한이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과연 트럼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좀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그 포퓰리스트라고 제가 이제 좀 비판하면서 시작했는데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포퓰리스트는 맞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면적이잖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악마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인간이라는 게 또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말 대통령이 또 되면 우리 이제 기억해 보시면 뭐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등, 뭐 네. 방위비를 5배, 10배 내라는 등, 뭐 맞아요. 나토 해체한다는 등, 탈퇴한다는 등 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4년 동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과 미국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게 역사에 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11월 대선을 봐야 됩니다. 미국 네. 대선 결과를.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다 100%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북한이 전쟁 안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지금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력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핵을 쓰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얻을 게 있을까요? 그냥 뭐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공격했는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요. 본인들이 심지어 질 걸 알면서도 혹은 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은 뭐 독재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호전적인 사람이 됐던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게 합리적인 판단 끝에 나오는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제가 뭐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오판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오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 푸틴을 보더라도 전쟁이 저렇게 일어난다고 정말 21세기에 정말 그 누군가 영토를 침공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놀라운데 어쨌든 불과 2년 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칼린과 해커 박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관측인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친 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100% 배제, 누가 봐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뭐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남한이잖아요. 명확하게 본다면. 그렇죠. 뭐 GDP나 등등 봤을 때 아주 그냥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근데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럴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설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전쟁은 전혀 옵션이 아닐 것이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었다면 아니 김정은은 그거 하나 옵션을 삼을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라고 약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버트 칼린하고 지그프리트 해커 두 분이 쓴 글에 의하면 내용들입니다. 네네. 아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 없다가 생겼다. 가능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던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네, 그렇다는 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 글까지 쓸 정도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의 그 기사를 읽었는데 예전에 그 직접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협상에 참여했던 그분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도 한 몇 년 안에 여기는 이제 한반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동북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분의 논리는 이제 한반도를 제가 이제 전문을 읽지 않았지만 한반도라기보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을 도울 테고 대만을 도우려면 이제 미국이 들어갈 테고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이제 미국이 들어가면 과연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뭐 그런 걸 한번 시나리오를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주한미군 네 개 대대 가운데 뭐 두 개 대대를 뭐 보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작년 1월에 그 미국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동북아 문제에 수십 년간 그 관여를 했던 분들의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마냥 남의 나라 얘기, 마냥 중동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네요. 저는 막 땀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동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15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현재 시간 15일 영국이었는데 영국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냉전 시대에는 상대가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불안정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국방장관이 어제 공개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나 북한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매드라고 하죠. 이제 상호 확증 파괴. 내가 공격하면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안 했던 그 차가운 평화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냉전이랬던 그랬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 이 영국 국방장관 얘기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성이 작동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지금 이란이나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은 과연 그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준비해야 돼라는 게 또 어저께 그 공개된 연설에 나왔던 멘트였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멘트와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날마다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죠.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얘기 좀 이따가 최승병 박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남아서 오늘 그 1시 반까지 쭉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비이성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땀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그래도 미국 대선이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감을 여러 번 표시하기도 했고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나요? 그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 막 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김정은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아요. 스마트하다고 표현하고, 굉장히 영리하다고 표현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퇴임 후에도 우린 잘 지냈어.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지금 나오네요. 김정은이 나 좋아하고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냈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호감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도 약간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워딩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뭐 시진핑에 대해서는 욕도 했지만 또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느낌을 갖고 있구나. 트럼프는 워딩 속에. 이른바 스트롱맨.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그렇게 뭐 어쨌든 그 지배한다는 것, 뭐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워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저런 얘기까지 하지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2018년이었나요? 처음에는 막 뭐 너 미사일 있냐? 나는 더 큰 미사일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유치하게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최근에는 또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런가 보죠. 그렇죠. 늑다리 망나니 뭐 여기까지 다 나왔었죠. 뭐 로켓맨 나오고 그게 이제 네네. 2017년 공개적으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었고 네. 그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워딩 나왔던 게 2017년인데 이제 18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네. 그때 유엔 그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에 갔었던 사람 손에 그 트럼프의 메시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한 3년 뒤에 드러난 사실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물꼬가 트이면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싫어하는데 네. 어쨌든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뭔가 그래도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아니 저 죄의식까지 싫어합니다. 실을 필요는 아니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워딩을 너무 싫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트럼프 얘기를 오늘 자세히는 못 다룰 것 같지만 지금 네.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의 결과가 네. 지금 지난 밤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 계속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거는 화면 나옵니다. 네. 52, 20, 18 뭐 저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그 미국 언론들이 주목했던 건 과연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득표하느냐 네네. 아이오와에서 왜냐면 이제 첫 코커스고 워낙 뭐 풍향계 이런 얘기를 듣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끈하게 50%, 뭐 너끈은 아니죠. 어쨌든 52%로 일단 50 과반을 확보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번에 2위 싸움이었잖아요. 네네. 2위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니키 헬리가 안전하게 2위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뉴햄프셔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그 디샌티스가 20이고, 지금 니키 헬리가 18 정도니까 네네, 결과를 비슷비슷하네.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헬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숫자를 보면. 네. 니키 헤일리가 따라잡을 거라는 기사도 요즘 막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저걸 보면은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니키 헬리가 예를 들어 뭐 25, 디센티스가 뭐 한 15 정도면 이제 니키 헬리가 확실하게 그 추동의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쭉 갈 수 있을 텐데 미세하게 이긴다고 해도 그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또 사표 방지 심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저렇게 네.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50% 이상을 득하면 그 다음에 코커스나 뭐 프라이머리 다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좀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트럼프를 쏠리면 상에 가면 이승원 평론가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 전쟁은 안 일어나고 조금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전쟁은 어쨌든 네, 그 53년 생각은. 이후에 안 일어났지만 네. 어쨌든 지금 서로 뭐 선제 타격하고 뭐 적대적인 두 교전국 이런 말폭탄이 터지는 시기보다는 네네.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쨌든 대화하고 외교가 작동했던 시기가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어떤 사람이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말폭탄만 터뜨리고 누가 더 센 말 하는지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골목대장들도 아니고 그 어느 쪽을 봐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교와 대화가 작동하는 시기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이 아닌가요? 큰 건가요? 우리 하여튼 모두의 바람이죠.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네.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서 참.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운데. 답답하죠. 네. 저는 또 다른 스트롱맨 푸틴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기사가 또 나왔는데 방북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또 김정은이 전쟁을 앞두고 뭔가 팀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최선희가 어제 날라갔죠. 최선희가 날라가고 바로 어제 밤에 이제 나왔던 뉴스 속보가 이제 조만간 푸틴이 방북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쟁에서 북한 쪽 뭐 폭탄이 발견됐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경고를 했고 실제 그런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9월에 우주기지국에서 만났잖아요. 푸틴과 김정은이. 그래서 그 둘이 왜 만나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푸틴이 우리 여기서 만난 거 보면 모르겠느냐.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정찰 위상 그 이후엔 북한이 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본다면 훨씬 더 군사적인 협력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를 더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속보가 나온 게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언제 갈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예측 기사들인데 아마 올해 안에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협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한미일이 모일수록 북중로가 어쨌든 모이는 게 항상 이게 서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북중로가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고 네. 셋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쇼윈도 부부처럼 앞에 나가면 굉장히 웃으면서 뭐 이렇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있고 실제 군사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쪽에서도 어쨌든 힘을 결집시켜야 된다라는 그 반작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북중러는 더더욱 공고한 그 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서로 안 좋아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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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인데 다음에 그런 분석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언급한 전쟁이라는 게 허세가 아니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자세히 다뤄봤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이따 광고 좀 보시고 나서 최승병 박사 나오셔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얘기 좀 해주실 거고 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실제 이게 그렇게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전쟁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광고 끝나고 나서 최승병 박사님 오시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승원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많이 앞서 시작한대요. 네, 매주 화요일에 워코노믹스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리틀 테네시 님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한국 설마 혹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선제 타격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고동현 님이 영국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개념이다 말씀 주셨고요. 전쟁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워코노믹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그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우리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네. 문제점은 북한이 뭐 우리를 갖다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일단 북한 같은 경우 상당수의 이 방사포라든가 장사정포들을 우리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때리면은 우리가 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게 떨어지면은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 점에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다. 이기긴 이기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요즘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와 또 얼마 전엔 초음속 미사일까지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피해 줄 수도 있다는 게 큰 우려스러운 점이죠. 아까 이성환 평론가가 지적했던 어떤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참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네요. 네. 그 비합리성의 또 중요한 근원이 이제 핵무기
그것이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져올지 모르죠. 그렇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네.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승명 박사님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또 이란이 있고 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전쟁이 확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난 한 주 사이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난 벌써 한 9일, 10일 이런 때부터 계속 대한 미사일을 이 홍해 쪽에 항행하는 이런 함정들에게 발사를 했고요. 심지어 뭐 미군 함정들에게까지 발사를 해갖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드디어 미국과 영국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난 12일에 후티 반군의 기지들을 갖다가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설이나 무기고 같은데 한 60개, 70개 정도의 목표에 대해서 8시간에 걸쳐서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지금 후티 반군의 기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후티 반군이 이제는 미국 선박에 대해서도 계속 대한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이란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란이 좀 여기서 계속 뒤에 빠져 있는가 싶더니 또 바로 지난 15일에 이번에는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이죠. 해외 정보기관의 지부 사무실을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에 나와 있는 네네. 그 이스라엘 모사드 비밀 그런 이 사무실을 폭격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아르비라면 우리가 옛날에 2004년에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또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거기서 또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르비를 폭격을 한 건가요? 아르빌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모사드의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폭격했다. 그렇군요. 이라크는 반응은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는 뭐 사실 이런 데 크게 말려들고 싶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반응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대담한 움직임들이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근데 더 큰 확전이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당연히 경제 측면에서도 이게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에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닌가, 진짜 대규모 확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든 물밑 접촉을 통해서 특히 이게 그 핵심 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이란에게 이거 좀 말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란이 북한과 친밀하다 보니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뭔가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확전에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해서 점점 더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란이 미국 선박을 납포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라크의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폭격을 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네네. 이번에 혁명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확전을 해보자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바이든은 그럴 처지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 문제도 걸려 있고 지금 또 미군이 이것도 방금 앞서서 이승현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한국 상황, 동북아 상황과도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중동이 확전된 사이에 이 동아시아에서 이상한 또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지금 양면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 자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대책 없이 벌리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양면 전쟁은 미국 군사력이 지금 분산되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엄청난 이 자원이 쏠려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북아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이건 단순한 테러 집단의 준동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국가 대 국가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내에서의 또 후티 반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 배경에 사실 종교적인 배경이 사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충돌이라는 종교적 배경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슬람 내에 이 갈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단 뜯어볼 필요가 네네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란과 그러니까 아랍 세계와 그러니까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뭐 쉽게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이슬람 내에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내부의 흔히 얘기하는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것부터가 사실 처음엔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네. 지도를 보면은 종파가 저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표시한 건데요. 시아파가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정도, 그리고 예멘에서 좀 다수파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다 수니파 국가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아파도 사실은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아파 내에서도 분파가 되게 많아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러면은 시리아가 시아파고,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번에 지금 홍해에서 그렇게 이 분쟁이 일으키고 있는 후티 반군, 이들이 다 시아파인 네네, 그렇죠. 거죠? 지금 뭐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같은 경우, 시리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구성 자체는 수니파가 다수이지만은 네네. 정권, 이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헤즈볼라,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와 수니파, 시아파가 비교적 대등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시아파들 헤즈볼라 반군을 열심히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예멘 같은 경우는 저 서쪽 예멘, 거기가 북예멘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다수가 또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 시아파 후티 반군을 또 이란이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남예멘, 북예멘으로 나눠져 있다 통일된 나라가 예멘인데 그중에 그죠. 북쪽은 시아파. 네, 주 북쪽에 시아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남쪽은 수니파가 네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아파가 실제로 굉장히 강한 국가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반군이나 어떤 국가 내 정파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란은 거의 다 90% 정도가 시아파가 핵심인 나라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보나 가장 이 종주국스러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시아파의 대부로서 이쪽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이 실제로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원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같은 이슬람인데 싸우게 되는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이슬람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갈등의 골이 있는지, 시아파와 수니파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좀 경제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네네. 사실 저는 이슬람 문제 볼 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현실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이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초반에 갈라지게 된 거는 역시 이슬람 내부의 종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네. 후계자 문제. 아, 이 이슬람을 창시한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언자 무함마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면서 아랍 세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일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슬람이 세를 떨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뭐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자가 어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급사를 했을 때 그때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이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이 후계 자리를 놓고서 당연히 그 이슬람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이 무함마드의 이
원래는 사촌인데 이 사촌인데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30살 정도 나갔고 거의 뭐 아들처럼 생각하던 이 알리라는 이 무함마드의 친척이 있었는데 이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가 어렸을 때서부터 무함마드를 잘 따르면서 진짜 이슬람이 거의 뭐 이슬람교도 원래는 이 무함마드가 굉장히 늦게 창시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거의 40이 넘어서 그때 계시를 받고 그때서부터 일군 종교이기 때문에 예, 알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촌 형을 따라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이 이슬람을 큰 종교로 일궈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당연히 알리가 후계자이겠거니.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이를테면은 어떤 스타트업 큰 대기업을 무일푼에서 일군 그런 사업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후계자는 당연히 이 무함마드 가문에서 이어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한 이 후계자로서 알리가 쭉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어느 우리가 기업 보더라도 창업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인수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슬람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무함마드 시절에 이미 이슬람교는 크게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뭐 다른 기독교나 그런 것들은 탄압받고 순교하고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슬람은 이미 무함마드 생전에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고서 큰 종교 권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권력을 둘러싸서 이거 그냥 순순히 우리가 무함마드 후손들에게 넘겨주기가 좀 그렇다. 무함마드가 유언장 쓴 거 있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를테면 거기 이사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이사회에서 야 무함마드의 뜻은 이걸 갖다가 대대손손 세습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 견해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를테면 전문 경영인 지도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순위파고 이 알리의 그 무함마드 혈족들이 계속 그 권력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쪽이 시아파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순위파 그러면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뭐 이 현실 타협적이고 시아파는 뭔가 이게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그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시아파는 그건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갈라질 땐 그렇게 갈라졌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쪽 그 크리스천 쪽에서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차이 이렇게 느껴지. 네 맞습니다. 그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인들. 네 상당히 맞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파에서는 전문 경영을 내세웠다고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시하는 걸 굉장히 죄악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세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쿠란의 원론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이런 게 개신교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면 카톨릭은 보면은 이제 성상을 갖다가 이제 모시고 그리고 어떤 성인이나 교황 같은 이런 권위를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쉬아파는 이 쉬아라는 것 자체가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알리의 추종자. 그러니까 알리로부터 이어지는 그 종교 권력의 이 맥을 갖다가 우리는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게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로 이어진다고 보는 쪽이 바로 이 쉬아파입니다. 이맘이 카톨릭의 교황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네, 건가요? 그거 좀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옛날 우리 이 카톨릭 같은 경우도 과거의 교황은 단순히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쉬아파의 분파에서 보는 것도 이 이맘이 그래서 이 알리의 후손들, 알리의 자손들로 쭉 이어지면서 이게 계속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를 놓고서 이 쉬아파 내에서도 약간 좀 분파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맏아들 쪽과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할 때 맏아들 쪽을 따르는 이런 파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둘째 아들 파벌을 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게 몇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 쪽은 12이만파라고 해서 그 혈통이 쭉 알리의 두 번째 아들인 이 후세인 쪽으로부터 이어지다가 12대 이맘에서 이게 갑자기 끊기거든요. 근데 12이만파는 그 이맘이
이 대가 끊긴 게 아니라 그 이맘이 어디론가 은신을 해갖고 네. 지금까지도 이 재림할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의 날이 오면은 지금 은신하고 있던 12번째 이맘이 다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쫙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파입니다. 12번째 이맘이 네. 아직 살아있다. 살아졌는데 네, 어딘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12번째. 그게 9세기 정도일 9세기. 네. 좀 그다음-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긴 뭐 크리스천은 예수의 재림을 믿으니까 네. 부활을 믿으니까 이게 뭐 비슷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신정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12만파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아파 전체가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어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거의 일체화된 그런 그런 걸 좀 추종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원래 태생 자체부터가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였거든요. 네네. 무함마드가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뭐 네. 추대가 돼갖고 네. 이런 강력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무력까지 한 손에 움켜쥐던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이슬람 쪽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당연시하는 그런 좀 풍조가 있죠. 그러면 순위파는 그렇지 않고요? 순위파는 그게 약간 좀 옅어진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가 혈통에 의해서 자연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그 능력에 따라서 결국에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합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절대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점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냐면은 지금 많은 아랍 국가들이 사실은 무함마드로부터 혈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뭐 요르단이라든가 이런데 왕가들이 사실은 이 무함마드의 여러 후계 족보가 있습니다. 네.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그 후손들로 쫙 이어져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정치 권력의 권위는 갖고 있는데 종교 권력까지 그렇게 다 움켜쥐진 않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따로 있고 대신에 그들을 갖다가 잘 포섭해서 이걸 보통 다루고 있죠. 순위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순위파가 왠지 그 현대 사회에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같이 공존할 세속 권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세력은 시아파에 있고 순위파는 조금 온건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복잡한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그래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무래도 이슬람권의 중심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이 그런 종교 권력과 좀 분리하면서 또 이런 나라들은 유럽과의 대결에서 근대화의 경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야, 우리 이슬람이 이렇게 후진적인 체제를 갖다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슬람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세속적인 측면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아랍 당시 이슬람의 주변부에서 이거에 반대하는 우리는 좀 전통적인 입장을 갖다가 취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등장한 유명한 게 와하비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무함마드 시절처럼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꾸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 뭐든지 아까 이게 순위파가 개신교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네. 개신교도 상당수는 뭐 리버럴하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 성경을 원리 원칙대로 해석을 해갖고 네. 원리주의로 빠져드는 극단주의들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위파 내에서도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얘네들은 시아파 뺨칠 정도로 더 극단적인 성향을 택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꾸란이라는 것이 이 경전 꾸란이라는 것이 이 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상당수 그런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다 따라갖고 이슬람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구시대적인 요소가 많게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 후에 나타난 아랍 권력들이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아, 그래요? 네. 수니파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와 메디나를 쥔 이 수니파 역시 종주국인데 네, 네, 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던 지역이었어요. 다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호들이 자기네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갑자기 대박이 벼락부자가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구시대적인 토호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좀 뭔가 좀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체제를 옹호하는 이런 와하비즘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 와하비즘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네. 그 사우디에서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배경에서. 그래서 사실 수니파가 극단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럼 사우디도 그런 극단주의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랬었던 건가요? 그래도 사우디는 좀 많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왕가의 좀 이 영속을 위해서 그래도 막 서방과 좀 타협하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우디 왕자들 중에도 약간 그렇게 자금 지원을 몰래 하는 쪽들도 있고 사실 사우디계 자금들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사우디도 중동 불안의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고 뭐 혁신적인 프로젝트 많이 한다는 그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도 그 알사우드 가문이잖아요. 네네, 다 그 사우드 가문이죠. 같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또 이면에는 또 다른 네. 게 있네요. 다른 이제 신념. 복잡합니다. 아, 여기다가 이런 수니파의 쉬아파 같은 경우는 극단화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쉬아파는 이 수니파가 우상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쉬아파의 이런 여러 가지 혈통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배격하고 저놈들은 이단이야 하면서 거의 1200년 넘게 다수파로서 굉장히 억압을 해왔습니다. 쉬아파를. 수니파가 시아파를 쉬아파를 억압을 계속 하는 억압을 해왔죠. 관계군요. 그래서 쉬아파는 계속 소수파로서 계속 그 탄압을 받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란에서 다수파로 득세를 하니까 그 원한을 품고서 지금까지 이 계속 불구대천의 원수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전에 유명했던 그 테러 단체들 알카에다, 네네. IS, 탈레반 이런 데들 익숙하잖아요. 우리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서 어느 파예요? 이 순위파입니다. 단체? 다 순위파예요? 네. 그리고 순위파에 굉장히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 쉬아파만 이 문제가 아니라 쉬아파 내 이런 극단 세력들도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란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들만 자꾸 모든 테러의 배후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되니까. 오히려 그런 순위파는 배경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테러 단체라고 인정하기 좀 꺼려하는데, 그리고 네. 일부 튄 건 알카에다나 IS 같은 데나 이 테러 단체로 밀어붙이는데, 쉬아파는 뭐 이란부터 다 그런 식으로 테러 단체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억울해하죠. 근데 이란은 어쩌다가 시아파의 맹주가 되게 된 건가요? 원래 이란 지역도 순위파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그쪽에 그 파티마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파티마 왕조에 만든 세력들이 사실 쉬아파 종교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란 지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옆에 붙어 있던 오스만과의 이제 어떤 세력 대결을 위해서 야, 우리는 이 쟤네와 맞서려면은 이념적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쉬아파로의 개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네, 맞습니다. 시아파를 강제 개종을 시킨 거죠. 개종을 시켜서 시아파 국가가 된 거네요. 네, 그때 막 순위파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하면서 거의 피로써 쉬아파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현대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때 바뀐 쉬아파들이 계속 이란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쉬아파 세력들이 그래서 이란 옛 페르시아 지역엔 굉장히 다수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 그동안 당연히 이 쉬아파 이슬람 국가들은 식민 유럽 세력의 이 침공을 받아갖고 질이 멸렬했었죠. 질이 멸렬했고, 그 다음에 뭐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당시에 또 그 한가운데에서 좀 많이 좀 시달림을 받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좀 세속적인 유명한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때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 갖고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서 이 팔라비 왕정은 아무래도 군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근대화 시켜야겠다라고 굉장히 세속 드라이브를 겁니다마는 네네네. 이때 계속 이 이란에 뿌리 있게 박혀 있던 네. 시아파 성직자들과 지역 토호들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좀 전근대적인 토호들과 성직자들을 탄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권력들을 뺏기 위해서 네네네. 이 팔라비 왕정이 그 당시에 토지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 이게 이런 격렬한 반발을 받은 겁니다. 아. 근데 물론 여기에 팔라비 왕정도 큰 실책을 저질렀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 지나치게 친서방적인 움직임을 하니까 보수적인 이 이란의 토착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뒤엎은 게 이슬람 혁명, 1978년에 유명한 호메이니 혁명입니다. 그게 호메이니 혁명이군요. 네. 아마 이 호메이니 혁명에 이어서 이제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까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뭐 일단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시간에 혁명수비대 네, 자세히 네, 얘기해 네. 보죠. 네, 오늘은 일단은 어쨌든 이란이 어떻게 해서 시아파의 맹주가 됐는가, 네. 요거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최승용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좀 모든 일이 다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전쟁 상황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내일은 정책통에서 윤형중 랩 2050 대표 나오셔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찐 보육정책 이 말씀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끝내주마 코너 내일 진행되는데요. 홍수열 자원순환 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에 경고등이 딱 켜졌죠. 엄청난 건설 쓰레기가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12시 30분에 라이브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